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64년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한 기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호텔 방과 배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위스키를 따르고 담배에 불을 붙여주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지 자신의 회고록 집필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모든 말을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50년 후 그 녹음 테이프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이중 생활을 살로판 엘리자베스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어두웠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32년 2월 27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부유한 미국 미술품 거래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주택가인 햄스테드 가든에 살면서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미술 갤러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예술가와 정치가들과 친분을 쌓았는데 그 중에는 그녀의 비공식적인 대부가 된 빅터 케이스 대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항상 화려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39년 전쟁이 발발하자 조셉 P. 케네디 미국 대사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그해 4월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SS 맨해튼호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아버지는 갤러리를 닫기 위해 남았고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패서디나에 정착했다가 나중에 베벌리 힐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할리우드 사교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이사로 엘리자베스는 겨우 7살이었고 그녀의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엘리자베스는 항상 주목받았습니다. 3살 때 무용 수업을 시작한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공주와 마거릿 공주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런 무대에 서는 것을 상상해 본 아이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부모님의 인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였고 그들의 사회는 영국 상류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할 무렵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할리우드 스크린 테스트를 제안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에 가기 전에도 공주들 앞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명성이 항상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0살 때인 1942년 영화 There's One Born Every Minute에서 첫 영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니버설 픽처스는 그녀와 7년 계약을 맺었지만 단 한 편의 영화 출연 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너무 성숙해 보여 관객들에게 어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엄청난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스타성은 누구에게도 분명했고 MGM은 재빨리 그녀를 영입했습니다. 유니버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타 중 한 명을 키워낼 기회를 놓쳤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고 60년이 넘도록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니버설의 손실은 MGM의 이득이 되었습니다. MGM은 1983년에 엘리자베스와 계약을 맺었고 이는 할리우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12살 때인 1944년에 영화 내셔널 벨벳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그랜드 내셔널 경마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장하는 소녀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엘리자베스는 아역 특별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뻔했지만 패기 앤 가네오에 이어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벨벳 브라운 역을 맡기 위해 그녀는 키를 키우기 위한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 부상은 평생 후유증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그녀에게 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고 MGM은 그녀에게 주급 $750라는 거액의 새로운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1940년대 아역 배우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이 될 운명이었다. 엘리자베스가 18살이었을 때 MGM은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을 주선했다. 상대는 호텔 상속자인 콘레드 니키 힐튼 주니어였다. 스튜디오는 그녀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상품성 있게 유지하고 싶어 했다. 심지어 웨딩드레스까지 사줬다. 하지만 이면에는 결혼 생활의 파탄이 펼쳐지고 있었다.
힐튼은 술에 쩔어 살았고 폭력적이었다. 한 번은 엘리자베스를 너무 세게 발로 차서 그녀가 유산을 하기도 했다. 결혼 생활은 단 8개월 만에 끝났다. 그녀는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1951년 1월에 이혼했다. 이 결혼은 그녀의 순수함을 짓밟았고 영화 스튜디오들이 어떻게 스타들을 이룬 추구를 위해 조종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힐튼과의 결별은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MGM은 이혼에 격분했고 이미지 보호를 위해 엘리자베스를 응징했다. 그들은 1952년에 그녀를 값싼 로맨틱 코미디 영화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에 억지로 출연시켰다. 그 영화는 그녀의 재능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 영화는 그녀의 경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분명한 메시지는 스튜디오에 반항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스튜디오들이 가장 유명한 스타들, 특히 여성 스타들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안전이나 행복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했다. 하지만 1952년 이반호는 상황을 바꿔놓았다. 엘리자베스는 영화에서 자신의 작은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개봉 39일 만에 13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총 580만 달러, 해외에서 5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적으로 하나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는 그해 MGM의 최고 흥행작이었으며 영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살인가의 부문 후보에 오르고 골든 글로브상 2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스타 파워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도 관객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같은 해 엘리자베스의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영국 배우 마이클 와일딩과 결혼했고 첫 아이를 임신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MGM과 7년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MGM은 그녀에게 주당 내 70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주당 55천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계약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와일딩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포함되었지만 동시에 스튜디오가 그녀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 나은 역할을 원했지만 MGM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어체 걸렸다. 계약은 돈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소유한 사람보다 이익을 더 중시하는 시스템에 더욱 깊이 얽매이게 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CEO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삶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풍과 같았다. 1956년 5월 12일 그녀는 베네딕트 캐니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화려한 만찬을 주최했다. 아름다운 밤이 도일 예정이었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몽고메리 클리프가 예정보다 일찍 떠났습니다. 집 앞 몇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그는 차를 몰고 전신주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은 끔찍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산산조각이 났고 코뼈가 부러지고 턱뼈가 골절되었으며 치아 몇 개가 빠졌습니다. 그 소식은 테일러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맨발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이었다. 클리프는 자신의 이빨에 목이 막혀 피를 흘리고 있었다. 테일러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목구멍에 손을 넣어 이빨 조각과 뼈를 꺼냈다. 그녀는 그날 밤 클리프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의 얼굴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 사고로 그는 영구적인 흉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녀의 용기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을 구한 것 한겨울시 그녀의 헌신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후 클리프의 경력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외모는 망가졌고 스튜디오들은 그를 보험해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통제와 알코올 중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59년 여름 MGM이 갑자기 클리프 리처드를 캐스팅하지 않자 테일러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MGM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클리프를 캐스팅하든지 아니면 자신은 하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MGM은 당황했습니다. 클리프는 위험 부담이 큰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50만 달러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 출연료를 보험으로 내건 것입니다. 그녀 덕분에 클리프는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아카데미상 여러 부문 후보에 올랐고 테일러는 다시 한번 친구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결국 그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1966년 7월 23일 클리프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45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황금 눈동자 속의 반사에서 다시 함께 작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테일러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소울메이트이자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남편 마이크 토드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죽음은 그녀를 더욱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죄책감과 슬픔은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중독과의 싸움과 힘겨운 인간관계는 모두 그 고통과 연결되어 있었다. 마이크 토드와 함께한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1957년 2월 2일 아플코에서 결혼했고 그해 8월에는 딸 리자를 얻었다. 토드는 그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특별한 선물을 선사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그녀는 그것을 펜던트로 착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녀의 생일에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통째로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기쁨은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1958년 3월 27일 토드의 비행기 럭키 리즈호가 뉴멕시코에 추락했습니다. 그는 즉사했고 테일러는 26살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테일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쓰러졌고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 토드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디 피셔에게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곧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당시 피셔는 미국의 국민 여배우 데비 레이놀즈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틸레오는 가정을 파괴하는 애기인여로 낙인 찍혔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나쁜 여자 가정 파괴범이라고 불렀고 온 국민은 피셔가 레이놀즈를 버리고 테일러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959년 9월 12일 피셔의 이혼이 확정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그는 테일러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테일러는 나중에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슬픔을 달래주는 버팀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외로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려고 그 앞에서 수면제를 삼키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깊이 후회했다. 관계가 파탄나면서 피셔의 질투는 어둠으로 변해갔다. 1961년 테일러가 리처드 버튼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피셔는 그녀를 협박했다. 그는 여러 번 그녀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녀 옆에 서서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 그는 그녀가 너무 예뻐서 쏘기 아깝다고 속삭였다. 그는 그녀가 잠들려고 할 때마다 총을 든 채 그녀 옆에 앉아 팔을 쓰다듬으며 같은 협박을 반복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를 뒤로 하고 도망쳤다. 1961년 테일러는 영화 버터필드 8부로 첫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지만 그녀는 그 영화를 싫어했다. 그녀는 MGM과의 계약을 끝내기 위해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었다. 수상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아카데미가 동정심에서 상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해 그녀는 폐렴으로 죽을 뻔했다. 기관절 개수를 받았고 4번이나 호흡이 멈췄다. 언론에서는 그녀의 사망을 오보하기도 했다. 그녀가 살아남아 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상을 그녀의 연기력이 아닌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다.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겪을 만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자라고 불렀고 시위대는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증오 편지와 살해 협박을 보냈고 피셔의 공연장에는 리즈 집으로 돌아가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훗날 나는 생존자이며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증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1963년 클레오파트라가 극장에 개봉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지진과 같은 충격이었죠. 제작비는 43억만 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4억 2,6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 누구도 영화 제작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벤허보다 3배나 더 비쌌죠.
그 제작비 때문에 20세기 폭스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작 과정의 혼란은 엄청난 예산만큼이나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 감독은 해고되었고 세트와 의상은 전부 폐기되고 다시 제작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런던 촬영 중 폐렴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제작진은 로마로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금빛으로 뒤덮인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 서로에게 반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 그 자체보다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사장인 데릴 F. 제닉은 버튼에게 편지를 써서 두 사람을 짝꿍이라고까지 칭했습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할리우드를 뒤흔든 그들의 열정을 직접 보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열정은 스튜디오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가십 칼럼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클레오파트라의 제작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1962년 CEO 두 사람의 분류는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기혼자였습니다. 테일러는 에디 피세어와 버튼은 시빌 윌리엄스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스키아의 요트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갑자기 스타들은 더 이상 사생활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캔들이 너무 커져서 20세기 폭스사는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하루 쉬는데 1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촬영장에서 사람들이 탈진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제작 관리자는 병기 나서 촬영장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베오튼의 일기에는 정욕으로 가득 찬 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테일러를 영원한 하룻밤 상대라고 불렀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두 사람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키스를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은 논란이 많았던 영화를 세계적인 센세이션으로 만들었고 할리우드와 언론의 작동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 드라마는 할리우드에만 그치지 않았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시했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1992년 바티칸 신문은 테일러를 맹렬히 비난했다. 결혼한 상태에서 버튼을 사랑한 그녀를 음란한 행위로 규정하고 두 사람의 분류는 가정의 고결함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심지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두 사람의 도덕적 타락을 이유로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들의 로마엔스는 자유와 방탕의 상징이 되었고 촬영장 보안은 강화되었다. 테일러에 대한 협박이 있자 이탈리아판 FBI가 개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테일러와 버튼은 물러서지 않았다. 테일러는 피서와 이혼했고 이혼이 확정된 지 불과 10일 만인 1964년 3월 15일 몬트리올에서 버튼과 결혼했다. 세상은 이를 사랑의 승리이자 엄청난 스캔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당대 가장 화제가 된 커플이었습니다. 테일러는 단순히 연애사 때문에만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는 할리우드의 출연료 규정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그녀는 남녀를 통틀어 다닐 영화 출연료로 100만 달러를 받은 최초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당 5만 달러의 초과 근무 수당을 확보했죠. 촬영은 원래 16주 예정이었지만 2년이나 길어졌습니다. 결국 테일러는 거의 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현재 가치로 약 6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영화 수익의 일부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스타도 그런 적이 없었죠. 후다의 배우들은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테일러의 사업 감각은 그녀의 스타 파워에 필적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에디 피서와 욕조에서 직접 계약 조건을 협상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폭스사가 계약에 동의하자 그녀는 샴페인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영화계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스타들의 출연료 지급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리처드 버튼이 자신의 일기에 직접 쓴 글은 그가 테일러에게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날 것 그대로의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다. 그녀를 환상적으로 아름답다고 칭하며 특별하고도 위험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입술부터 몸매까지 그녀의 신체를 세세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한 일기에서 그는 그녀가 포르노그래피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썼습니다.
그녀와 떨어져 있을 때는 가슴이 아프다고도 썼죠. 그녀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열정적인 로맨스를 지켜봤지만 그의 사적인 일기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66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33세의 나이에 그녀는 영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는가를 위해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14킥을 찌우고 촌스럽고 냉소적이며 악랄한 모습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띠위연한 미모로 그녀를 알고 있던 관객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변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3개 부문 후보에 올라 5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그녀는 두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주연 배우 4명 모두 후보에 오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탄난 결혼 생활을 적나라하고 잔혹하게 그려낸 이 영화는 미국 영화계의 모든 관습을 깨뜨렸다. 수십 년 후인 2013년 미국 의회 도서관은 이 영화를 문화와 역사의 보물로 보존했다. 이 영화는 엘리자베스가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음을 증명했다. 스크린 밖에서의 그녀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격렬했다. 리처드 버튼과의 결혼 생활은 친구들조차 말문이 막힐 정도로 격렬한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베오트는 일기에 1969년의 한 싸움에 대해 적었다. 술에 취해 격분한 테일러는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만약 남자가 그랬다면 죽여버렸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들의 다툼은 잔혹했다. 그녀는 그에게 온갖 잘못을 뒤집어 씌웠다. 술 취함, 거짓말, 오만 탐욕. 그들의 사랑은 격렬했지만 싸움은 더욱 격렬했다. 친구들은 나서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다. 술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버튼은 테일러가 술에 취해 정신 나간 아이처럼 아기 목소리로 말하며 잠자리에 들곤 했다고 썼다. 그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밤에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테일러는 나중에 병원에서 잭 다니엘스와 데모로를 섞어 마셨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졌다고 말했다. 대화는 불가능했고 너무 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그들의 음주는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1974년 6월 첫 번째 이혼이 성립되었다. 버터는 상심에 잠겼다. 그는 이 여자는 내 삶이다 라고 썼다. 그들의 이혼은 전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들은 헤어질 수 없었다. 16개월 후 그들은 보츠와나에서 재혼했다. 틸레오는 기스털 장식이 있는 녹색 드레스를 입었고 버튼은 빨간 양말에 빨간 셔츠를 입었다. 예식은 20분 만에 끝났고 두 사람은 강가에서 샴페인으로 건배했다. 세상은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기대했지만 균열은 빠르게 드러났다. 두 번째 결혼은 9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파탄났다. 1976년 2월 두 사람은 별거했고 7월에 이혼했다. 술 질투, 격렬한 싸움 등 예전과 같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그들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버터는 1984년 사망하기 전까지 2번 더 결혼했고 테일러 역시 2번 더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가지 못한 사랑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1976년 존 워너와 재혼했는데 처음에는 그의 상원의원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워싱턴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지루함과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워너가 정치에 몰두하는 동안 그녀는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고 뒤처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반항했는데 예를 들어 공화당 여성 모임에 보라색 옷을 입고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색 옷을 입는 시기였죠. 그녀는 그 시절을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결국 1981년 12월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혼은 1982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건강과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고 체중이 늘어나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 상가상그로 그녀는 약물과 술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3명의 의사가 그녀에게 28가지 약물에 대해 하나 숭정권의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복용량이 너무 과해서 이를 검토한 전문가는 그녀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위스키에 데모라를 섞어 마셨습니다. 밤에는 수면제와 발륨을 복용했습니다. 정신이 멍한 채로 깨어나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거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도움은 가족에게서 왔습니다. 자녀들과 오빠 그리고 로디 맥도우가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간절히 도움을 받으라고 설득했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낸 후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1983년 12월 그녀는 베티 포드 센터에 입소하여 7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예요. 저는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녀는 겸손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방을 함께 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구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테일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수줍음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요.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셔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술은 오히려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그녀는 취한 기색 없이 포금했고 이는 그녀의 알코올 의존증을 더욱 심화시켰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가장 사적인 생각들이 담긴 40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이 다락방에 잊혀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1964년부터 1965년까지 언론인 리처드 메리먼은 그녀의 회고록을 대필하면서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인터뷰들을 녹음했다. 그는 베벌리 힐스 호텔에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바에 위에서 그리고 연기와 비밀로 가득 찬 방들에서 그녀와의 만남 동안 그녀의 꾸밈없는 목소리를 녹음해 두었다. 그 녹음 테이프는 세상에 공개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메리먼이 2015년에 사망한 후 그의 미망기는 그의 소지품 속에서 그 녹음 테이프를 발견했다. 2019년 틸리오 유족은 마침내 그 테이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바로 그 테이프들이 HBO 다큐멘터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잃어버린 테이프들의 핵심 소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테일러의 진정한 모습, 경계심 없고 감정적이며 솔직한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메리먼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듣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온주 시간이 내 없는 대화 속에서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멈추고 이건 비공개예요. 또는 책에 쓸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녹음 테이프에는 실패한 결혼에 대한 후회 에디 피서와의 이별, 그리고 명성이 가져온 고통이 드러난다. 그녀는 제임스 딘과의 사적인 순간들과 첫 번째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끔찍한 학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그녀가 출간된 회고록에는 담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나네튜 버스타인은 테일러가 언젠가 세상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 알았다면 결코 이런 진실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코올 또한 그녀의 고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내나의 샴페인 위스키 칵테일은 늘 함께했다. 호텔 스위트룸이든 나이트클럽이든 심지어 집 앞이든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술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었다. 테일러는 술 덕분에 웃고 울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시간들은 단순한 인터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 잔들은 스타의 외롭고 압박감 넘치는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듯했다. 빈 잔들이 널려있는 테이블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스포트라이트 아래 살아온 삶의 비밀을 털어놓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테일러는 자신만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으로 여길 때조차도 마치 사기꾼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메리에게 속으로는 너무 일찍 어른들의 세계에 내몰린 겁먹은 어린 소녀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심했고 사람들이 그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스캔들 7명의 남자와 8번 결혼한 일, 언론의 헤드라인,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뭔가 잘못된 것을 상징하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학대와 가슴 아픈 유산으로 끝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스튜디오와 명성에 의해 형성된 어린 시절의 무거운 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일러가 자신을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 사람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피와 살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었다. 그녀 스스로 셀로판지라고 불렀던 그 모습. 그것은 수백만 명이 보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상품이었다. 이 분열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진짜 엘리자베스는 사랑과 평범한 삶을 갈망했다. 셀로판지 같은 엘리자베스는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가십을 견뎌냈다. 심지어 그녀의 조수였던 팀 맨델슨조차도 그녀가 이 두 가지 면모를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알 수 있었다. 1985년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다. 에이즈가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해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절친한 친구였던 록 허드슨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건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대부분의 스타들이 침묵을 지키거나 위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반면 테일러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85년 에이즈 연구재단인 AFE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말만 앞서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연구를 위해 약 3억 2,5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기여했고 전 세계 2,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1991년에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금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에이즈와 에이즈 환자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던 시대에 테일러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에이즈는 공포와 증오로 둘러싸여 있었고 많은 유명인들이 이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달랐습니다. AMF의 엠빈 실버만 박사는 그녀가 다른 이들이 도망칠 때 홀로 남은 별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방문하고 모금 활동을 주도했으며 심지어 의회에 출석하여 도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 미국이 HIV 감염자들을 비자 발급에서 제외시킨 것과 같은 불공정한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위태롭게 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그녀를 유명인 사회운동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테일러는 단순히 스크린 속 스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완 좋은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1987년 그녀는 첫 향수 페이션을 출시했습니다. 1991년에는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선보였고 이 향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8년까지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테일러는 현대 유명인 향수 사업의 지형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향부터 광고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사업은 배우 활동으로 벌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유산은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화이트 다이아몬드 매출의 90%는 그녀의 에이즈 재단에 기부됩니다. 테일러는 사업으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결혼 생활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베티포드 클리닉에서 레리 포렌스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20살 어렸고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활시설에서 내면의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1991년 그들은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 랜치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는 큰 뉴스였고 언론은 모든 세부 사항을 보도했지만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1996년에 이혼했습니다. 포렌스키는 합의금으로 100만 달러를 받았고 이후 테일러의 유언을 통해 8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할리우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진실하고 소박한 사랑이었습니다. 틸레오는 말년에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자신만의 규칙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2011년 3월 23일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의 시더시나이 병원에서 네 자녀가 곁을 지키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황금기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영화 배우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투사였고 베푸는 사람이었으며 전설이었습니다.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그녀의 유산은 그녀가 스크린 밖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보여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를 애도했고 그녀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재단은 오늘날까지도 HIV/AIDS 퇴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